예,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메타버스트하고 열렬히 환영받고 계시던데 우리는 따뜻한 실내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방송 하나 런칭했습니다. 아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방송일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윤석열에겐 핵심 관계자가 있고 이재명에겐 핵심 관심 공약이 있다. 정치적 논란도 좋지만 이재명 후보 공약 이야기 그래야 이긴다.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방송입니다. 자, 일단 오늘 출연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의 히어로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코너로 이사 왔습니다. 구본기 소장입니다. 사실은 그 코너를 확대 개편한 거죠.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확대 개편한 거예요. 네. 사실은 이게 지금 10 한 3, 4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네. 자, 더 많은 기대가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나오신 분 이헌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뭐 그 소위 말하면 이쪽 저변의 최고의 실력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지 아닌지 우리가 딱 예. 가운데 앉으셨어요. 아,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새날 방송이 원래 그 정책 방송을 지금 한 240, 50회 한 방송이에요. 네. 지금도 진행 중이고 네. 거기 공약도 포함되어 있고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 재미없는 방송을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네, 오늘의 이 방송은 네. 그 뭐랄까 조금 재밌게 진행해 볼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네. 이 핵관이라는 제목이 아마 굉장히 뭔가 낯설은 이름 같은데 뭔가 낯설지 않다 하시는 분들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재명 핵심 관심 공약의 줄임말이에요. 윤석열 씨한테는 공약은 없고 관계자만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한테는 사실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 천재다 이런 표현을 네, 들을 맞습니다. 정도로. 네. 행정 천재. 네, 행정 천재 뭐 천재명 이런 별명들이 네. 붙어 있으니까. 행정의 달인.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공약을 잘 몰라. 맞아요. 이게 문제야. 맞아요. 뭐 잘하는 건 알겠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논란거리 위주로 대선이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재미없는 걸 제 능력으로 엄청 재미있게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논란 있는 공약을 몇 개 만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현욱 변호사가 어떤 분인지 한번 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뭐 서로 간에 뭐 뭔가 가까움을 느낀다거나 그렇겠죠. 일단 면변 출신이시고요. 참여연대도 좀 어떻게 좀 계셨던 것 같고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 다음에 문재인 후보 그 선대위 뭐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런 걸 하셨어요. 네. 그 입당하실 때 이때 야 문재인 대표가 직접 이렇게 네. 환영했던 바로 대단하신데요. 폼납니다. 네. 저때 예, 진짜 제가 입당하니까 그때 안철수 나가더라고요. 안철수를 몰아낸 아니 뭐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기운으로 예, 그냥. 안철수 나가고 저는 입당했죠. 네. 그렇게 몰아가. 안철수를 몰아낸. 안철수 나가고 저는 입당하고. 와. 근데 사실 뭐 현역 의원이 안 돼서 그렇지 굉장히 실력자시라는 것을 딱 보이잖아요. 문 대통령 나오셔가지고 버선발로 나오셔서 환영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안철수를 저거. 밀어내면서 나오시면서. 네. 이헌욱 변호사 입당호서 이게 새정치민주연합 때 이야기고 더불어민주당 때는요 또 다른 사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을지로위원회. 네, 상설위원회입니다. 네. 우리 저 네. 구본기 소장 좀 알죠? 아주 잘 알죠. 네. 네. 민주당의 심장. 을지로위원회. 네. 이거 을지로위원회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노가리 꼴목 을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잘합니다. 이게 네. 아니고요. 그 을지로 그 골목 그 을지로는 을지문덕 장군의 을지로고 그 옆에 세종로도 있고 그 충무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서 따온 건데 을지로의 로는 길로자예요. 을을 지키는 길을 만들겠다. 그래서 아우, 을지로위원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심장이 아니고 신장 아니야? 아닙니다. 심장이다, 심장.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을지로위원회를 바깥에서도 계속 좋아했던 네. 게 약자들이 있는 곳에 항상 가가지고 네. 가장 빠르게 가가지고 맞습니다. 감동적인 위원회다 네. 생각해서. 자, 그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활동하시다가 2019년에 제11대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름이 바뀌긴 하죠. GH로. 네. 나 그건 사실 마음에 안 들어. 뭐 SH, GH, 뭐 LH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름을 그 영어로 바꿔야 돼요? 뭐 아니 그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고요. 네, 영어는 GH고 그 전에는 영어는 기코였거든요. 예. 예, 그 전에 영어는 기코였는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한글 이름 있는 거고 경기주택도시공사 분명히 있는 거고. 항변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상당히 발끈하시네요. 예, GH로 바꾼 게 아닙니다. 예,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바꾼 거죠. 네, 주택을 좀 잘해보겠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이분이 이제 GH 그 사장 하시면서 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저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도 성남 도시공사 이야기 하듯이 네. 이제 경기도에도 최근에 그 서울 도시공사 뭐 사장 취임한 논란도 막 있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심장인 거지. 요즘에 정책에 있어서 뭐 GH나 SH가 사실은 정책에 제가 봤을 때 한 50% 이상 차지하는 네. 심장이 아닐까. 근데 사진들 보니까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활동들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팟캐스트로 듣는 분들은 꼭 유튜브로 오셔가지고 사진들 한번 구경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지역 균형 개발, 산업단 조성 등을 통해 경기도의 균형 발전에 기여했다. 사실상 도지사인데요. 그런가요? 아니, 지사님 시키는 일 하는 거죠. 네. 네. 실무자. 네. 부동산. 네.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만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은 이현욱 변호사가 정치에 진출했을 때 조국 장관이 후원회장이었다. 네.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사실 우리 사람인 게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아까 추미애 장관 사진도 같이 네.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네, 다 있네요. 있네요. 제가 다 3종 세트. 예, 드물게 다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와. 근데 이제 핵심은 이제 현역 국회의원을 못 해봤다는 거. 근데 이재명 후보도 똑같잖아요. 네, 그러네요. 별 중요하지 않아 그 스펙은. 제가 공천 이제 좀 역량이 모자라가지고, 예, 좀 다음에 한번 받아보는 걸로. 네. 자, 어쨌든 이런 분이시고요. 이현욱 변호사님은 뭐 이쪽에서는 뭐 최고의 실력자로 인정받는 분이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렇게 이 도입부에서 분위기를 보셨겠지만 이 방송 재밌을 예정. 여러분 미리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오늘 좀 약간 진지 모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출발합니다. 자, 이번 대선은 그냥 뭐 어찌어찌해도 누구나 다 이견의 여지 없이 부동산 대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둘이 방송하면서 항상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동산 문제가 특히 어제 제가 방송을 했던 말이기도 한데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문제인 계층이 하나 있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는 계층이 하나 있고 네. 이거는 거의 난맥 아니에요? 이 부동산이라고 네. 하는 문제가. 가격으로 가지고 자꾸 접근하면 사실 국가정책 폐기 굉장히 어렵죠. 대부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게 좀 하면 좋겠다. 아니면 뭐 약간씩 오르게 하거나 뭐 약간씩 떨어지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정책을 펴서 성공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는 비교적 좀 국가가 통제를 하거나 중앙은행이 할 수 있잖아요. 장기적으로도 관리가 좀 되기도 하는데 부동산 그냥 잘 안 돼요. 부동산은 그렇게 세밀한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물건이고요. 그래서 국가 정책으로는 뭐 가격을 굳이 얘기한다면 부동산 값을 올리는 정책 또는 떨어뜨리는 정책 이렇게 크게 할 수 있고 세밀한 관리는 잘 안 된다. 그건 항상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항상 세밀한 관리 하다가 조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하거든요. 항상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시간차도 굉장히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세밀한 관리는 잘 안 된다 생각해야 되고 그 국가 정책은 저는 값보다는 주거 안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은 꼭 필요하니까요.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집에서 새를 살고 싶은 사람들도 쫓겨나지 않으면서 새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주거 문제, 그러니까 주거 안정에 오히려 방점을 두고 접근해야 된다. 주거 안정을 충분히 보장하면 집값은 자동적으로 좀 안정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저는 이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풀지? 내가 대선 후보인 것처럼? 네. 생각해보면 최고의 이 상황이 이런 거 아니에요? 주택 보급률이 거의 한 100%에 가까운 네. 상태에서 집값이 오르는 건 문제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아니, 집값이 100%가 수리상으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임차인들도 있으니까요. 집을 또 구매를 희망하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임차인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는 거지. 그렇죠. 그런 사회가 있다면. 아니 그렇죠. 뭐 전부 다 모두가 집이 다 있으면 또 맞는 말씀이실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 양극화가 있습니다. 많이 오르는 게 있고 아, 예, 그렇겠죠. 안 오르는 게 있고 또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항상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 이게 부동산 전국에서 이게 뭐라고 할까요? 논점들이 변화하는데 처음에는 기본주택 관련해가지고서 네. 저쪽에서 하도 때려가지고 그게 이슈가 됐다가 음. 그다음 보유세로 한번 붙었다가 지금 요즘에는 공급 쪽으로 계속 얘기가 지금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인데 근데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 넘은 거를 대부분이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주택이 여전히 부족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제 주택 보급률이라는 통계를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가구당 주택이 몇 개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근데 이 주택 보급률 통계도 사실은 그 안에 어디까지 그 주택으로 볼 거냐. 다세대 같은 걸 다 다가구 같은 경우에 다가구 같은 호수가 여러 개 있으니까 구분해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여러 논점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고 이 가구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인구는 줄어도 가구는 빨리 늘어나거든요. 1인 가구 등. 네, 앞으로 20년간 가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1인 가구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예, 이런 걸 생각하면 과연 가구당 주택수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도 조금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고요. OECD 비교를 할 때는 보면 천인당 주택수를 하거든요. 인구수 대비해서. 잠깐 볼게요. 네. 요거거든요. 네네. 1000명당 주택수. 네, 맞습니다. 쭉 보면은 이쪽에 아주 맨 끝에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머리에 네, 아주 끝에 있습니다. 코리아가 있어요. 네. 코리아가. 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택 보급률은 대한민국에 있는 총 주택수 대비 가구수를 가구수. 비교한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저거는 인구 예, 1000명당 인구 1000명당 몇 호냐. 주택수를 그러니까 평균이 한 500호 됩니다. 보시면. 아. 예, EU가 한 500호 되거든요. 네네. 일본이 1000명당 494호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한 1000명당 500호 정도가 이제 EU 수준 또 일본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높은 데는 이제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가 높은데요. 거의 600호에 육박합니다. 1000명당. 저는 지금 저거 보는데 소름이 딱 돋는 게요. 네. 제가 30대 중후반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떤 문화적 지금 과도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전 같은 경우는 가구수 대비 주택수를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을 설명하는데 적합할 수 있었는데 네. 이게 아까 본 프랑스 같은 경우가 네. 굉장히 많잖아요. 네, 1000명당 맞습니다. 주택이. 예. 이게 제 나이 또래가 딱 그래요. 2030이 옛날에는 결혼 전에는 다 부모님 집에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가구수로 설명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1, 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2030들이 네. 옛날의 문법을 따르지 네. 않고 이제 독립을 하려는 이게 추세가 있어가지고서요. 독립하는 욕구 굉장히 강하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집 없어도 못 나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 듣기에 프랑스에서는 파리 시장이 노숙하는 사람이 내가 살 거처를 안 만들어주면 소송할 수 있다. 뭐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제 지역별로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고요. 그거를 제대로 못하면 페널티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 지자체별로 임대주택을 일정 이상 무조건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프랑스 사례 보면서 되게 감동을 했었던 게 공공임대주택이 우리나라가 수도권에 대부분이 몰려 있잖아요. 네. 근데 수도권에서도 외곽 쪽으로 몰려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수요가 있는 곳으로 안 가고 네. 땅이 있는 곳에다 네, 짓는 거예요. 싼 곳에 짓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 그래서 이제 공약들이 막 이제 지상체를 지하철로 만들겠다. 뭐 이런 공약들이 네. 계속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이유죠. 네, 맞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대규모로 택지를 조성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는 있는 거냐?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째는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 쟁점에서 이미 우리는 선진국으로 갔기 때문에 OECD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면 우리는 OECD 최하위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인당 500호 정도까지는 빨리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일본이나 EU 수준은 빨리 가져야 된다. 국민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제가 계산했을 때는 750만 원 부족해요. 750만 원. 예.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후진국이면 뭐 조그만데 그냥 끼어 살아라 이렇지만 이제 선진국이고 또 선진국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속하게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럼 그렇게 많이 지을 땅이 있느냐 이렇게 네. 묻는단 말이죠. 저는 제가 경기 주택 도시공사 사장 하면서 싸그리 조사를 했죠. 땅을 한번. 예, 경기도는 서울의 17배
이 사이즈이거든요. 17배입니다. 서울이 한 1억 8천만 평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싹 조사를 해보니까요. 평지로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도 한 1억 5천만 평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뭐 거기는 여러 규제가 있고 현재로서는 뭐 당장 개발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정부가 좀 노력을 하면 규제를 좀 조정한다든지 네, 방법 찾아서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저런 땅이 뭐 서울에 딱 인접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인접한 곳은 대부분 이제 개발이 많이 됐고 네. 또 땅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아요. 땅값이 비싸니까 집을 지어도 그렇게 저렴하지 는 않죠. 그리고 궁금한 게요. 추계를 네. 말씀하실 때 한 700만 원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과도기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공급되는 주택의 상당 부분은 옛날 형태의 주택은 아니겠네요. 가령 뭐 방이 3개 있고 4, 5인 가족을 생각한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점점 공간 소비가 늘어나거든요. 오히려 네, 특히 코로나 같은 게 뭘 얘기해 주냐면 집에서 근무도 하잖아요. 재택근무.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점점 공간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방 3개에 한 5명 이렇게 사는 거 불편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못 살아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방 하나 이상 씁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네. 거죠. 네. 확실히 문화적인 측면이 많이 바뀌니까 그게 다 들어오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또 통계적으로도 보면 1인당 국민 평균적으로 한 40제곱미터 정도 쓰거든요. 네. 근데 일본만 해도 일본이 굉장히 좁잖아요. 집 좁다고 하는데 일본은 1인당 국민 평균 50제곱미터 쓰거든요. 우리가 일본보다 20% 적게 써요. 오히려 겉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더 작아 보이는데 개인 면적으로 환산을 하면 네, 맞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더 넓은 면적을 네, 쓰는 더 거죠. 우리가 알고 쓰고 있기 있습니다. 일본은 작게 쓴다는 네, 게 일반적인 그렇습니다. 문화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사실은 공간을 아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 어떤 경제 수준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정도 공간으로는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속하게 더 주택 공간을, 주거 공간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주거가 이제는 주거 플러스 해서 뭐 재택근무, 뭐 오피스 이런 것도 자꾸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신속하게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예, 여담인데 네. 제가 이재명 지사처럼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철길 주변에 있는 집이야. 사실상 판자촌이죠. 네. 단칸 세 방에 우리 삼형제랑 어머니 아버지가 살았어. 거기 부엌 하나밖에 없어요. 어머, 화장실은 화장실은 공용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살려면 못 사는 거죠. 그쵸. 그 당시에는 그게 대부분 그런 식의 문화가 있었거든, 동네에서는. 지금은 그러니까 삶의 질의 향상이 있어서 뭐 집의 개수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자는 것이 네. 목표다 보니까 네.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맞네요. 네. 저희 또래 친구들도요. 옛날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보다 소득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세대라고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하향으로 내려올 수 없는 하나가 있는데 미학적 수준이 부모님 세대들에 비해서 너무 높아진 거예요. 집이 그래서 예뻐야 돼요. 이게. 네. 굉장히 네. 중요한 요소인 예. 것 같아요. 그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고요. 사실 헌법에도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국가한테 자, 있거든요. 그러면 그 네. 인구 주택 총조사 이거를 살짝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사실 주택의 문제가 수도권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주로 수도권이 많이 문제가 네. 됩니다만 사실은 지방도 주택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지방도 선호하는 곳에 좋은 주택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2020년 인구 주택 총조사로 보니까 네. 수도권 인구가 50%가 넘었습니다. 네. 야, 이거 좀 무섭다. 네. 다 몰려 있죠. 수도권에 네. 진짜. 그러니까 코로나도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수도권에서 주로 엄청나게 나오고 있잖아요. 많이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사실 너무 집중이 되니까 국가 경쟁이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그 부동산 문제는 특히 저 수도권 집중 문제로도 같이 연결해서 크게 봐야 되지. 네, 그렇게 보지 않고 미시적으로만 보면 정책적 실책이 많은 것 같아요. 가령 저는 가끔 친구들한테 서울에서 태어난 게 저 서울 촌놈이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태어난 게 저주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하는 게요. 저 젊었을 때는 친구들 지방 사는 친구들이 네. 서울로 학교 오면은 막 자취하느라고 돈 쓰고 하는 거 보면서 네. 서울이 최고야 하는데 지금 이제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서울 집값 때문에 이건 저주 같은 거예요. 네. 네. 딱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수도권 인구가 40% 이상 넘어가면 좀 이 집중이 오히려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좀 수도권이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조금 약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균형 발전 측면에서 지방에
수도권에 비슷한 또는 뭐 그 국제 세계적인 경쟁이 가능한 메가시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뭐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지만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책, 그런 정책도 한다고 치고 그렇더라도 당장 집이 없기 때문에 집을 많이 지어서 분양을 원하는 사람 분양해주고 새 살고 싶은 사람 새 살게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거 좀 너무 조그만 데서 뭐 전부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주택도 좀 여유 있게 지어줘야 되고요. 저는 분양과 임대의 주택 그런 유형이나 그런 네. 품질은 구분할 필요가 없다. 같은 집을 지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짓냐면 처음부터 임대주택 여기는 임대주택 여기는 분양주택 나눠서 지어요. 그래가지고 임대주택은 조그맣게 짓고 분양주택은 조금 그래도 여유 있게 짓고 이렇게 짓거든요. 그런 게 어딨어요. 치사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똑같은 타입으로 짓자는 거죠. 네. 똑같은 타입으로 지어서 수요에 따라서 분양 수요가 많으면 분양해주고 분양 수요가 없으면 임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분양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분양 위주로 하면은 잘 안 팔리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지어요. 그럼 또 이게 안 짓다가 보면 또 부동산이 막 이렇게 폭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때 허겁지겁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계속 난맥상이 생기는 건데 경기가 안 좋을 때도 계속 짓는 거죠. 계속 지어가지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냥 임대해주면 되죠. 좋은데 지어가지고 임대해주면 그러면서 본전만 받겠다 이렇게 하면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주택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되게 높네요. 그렇죠. 일단 지어서 핵심 요지에 지어서 본전만 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시세보다는 좀 싸잖아요. 그러면 계속 공급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공급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됐었네요, 진짜로. 네.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퀄리티와 네. 그리고 분양주택의 퀄리티를 애초에 다르게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런 거 애초에 처음부터 구분하지 말고 퀄리티 좋은 거 지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분양으로 줄 건 분양으로 주고 네. 공공임대로 줄 건 네. 공공임대로 준다. 네. 이렇게 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계속 대응할 수 있죠. 오.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공급할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러네요. 계속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도 계속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좋은 곳에 임대를 계속 공급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계속 안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안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양 위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분양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분양을 하고 분양을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지은 걸 또 임대로 돌려서 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공급을 해줘서 물건을 많이 공급해줘야 일단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거 아닙니까? 와, 이거 완전 네. 콜럼버스의 달걀인데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 구소장 저번에 그 박근혜 네네. 때 했던 그 사업 있었잖아요. 뉴스테이 네. 사업이요. 뉴스테이 한 8년 네. 임대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분양해버리는 네. 그거는 엄청난 꼼수죠 사실은. 그건 완전 혜택은 놔주고. 그건 특혜죠 완전히. 예, 그거는 건설사들 떼돈 벌라고 해준 사업이죠. 그것도 네.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을 상당 부분을 다 처리했거든요. 네, 문제는 거의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엄격하게 예. 해서. 저 아까 자료 중에 그 시도별 주택에 보니까 전체 주택의 46.1%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네요. 그러니까 인구는 50%가 넘었는데 주택 수는 수도권의 46%밖에 안 되니까 이 갭이 또 주택이 그것도 부족한 이유가 많죠. 되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주택이 부족한데 수도권 더 부족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요에 비해서는 주택이 굉장히 부족한 건 분명합니다.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그렇다고 수도권에 집을 안 짓는다고 해서 지방이 균형 발전되는 게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걸 전제로 지방을 또 발전시킬 또 방법은 또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수도권을 분산시키려고 여러 노력했잖아요. 네. 뭐 수도 이전도 생각해보고 네. 혁신도시네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사실 그 정책은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는 정책이라 갖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실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은 굉장히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정책으로는 그 대세를 돌리지는 못한 거죠. 흐름. 그러니까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의 흐름을 지금까지 못 돌렸는데 과거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도권에 좀 오지 못하게 여러 가지 규제를 해서 어떻게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고 있거든요. 그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그런 규제, 수도권 규제를 하면은 반사적으로 지방이 발전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외국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도 이전이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뭐 서울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안 돼, 뭐 관습범법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정도 되면 수도가 세종으로 가더라도 수도권은 제가 봤을 때 계속 팽창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인프라가 서울에 다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세종으로 행정수도 하더라도 서울에 계속 집중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볼 때는 이 도시 자체의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도시의 경쟁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도시를 지방에 만드는 그런 정책을 사실은 해야죠. 제 고향도 대도시인데 어쩌다 가끔 내려가면요 답답해 죽겠어요. 갈 데가 없어. 맞아요. 저는 지역 사는 친구들 만날 때 제일 답답한 게 근처에 커피숍이 없어요. 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먹어야 되겠는데 네. 편의점도 너무 멀리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도시들이 많아야 되는데요. 사실 수도권도 종합적인 도시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도 굉장히 강남 중심으로 돼 있죠. 그래서 수도권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네, 아니 잘 안 돌아가요. 그 완결적인 기능들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들은. 베드타운만 역할하는 뭐 네. 일산 분당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 그러니까 이 소두의 결론은 한국의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는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상은 주택이 부족한 상태. 맞아요. 더군다나 수도권은 좀 심하게 부족하다. 네. 이렇게 결론하면 내려보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어떤 공약을 지금 냈는지를 한번 이제 탐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벌써 경선 치르면서도 10개 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때 방송하면서 네, 어떤 네. 비교를 했냐면은 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정규 앨범이더라. 그러니까 가수가 앨범을 낼 때 정규 네. 앨범이고 다른 분들은 일부가 음원 낸 사람, 네. 아예 안 낸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다. 그 정도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기승전결이 있었다. 네. 그렇게 칭찬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뭐 자세한 공약들 뭐 많이 지금 이제 그 경선 때 이미 자세히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건 네. 경선용 공약이니까 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본선용 공약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용 공약의 대부분 포함하고 또 있어요? 네, 아니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이건 확실하게 해결한다는 그런 믿음을 사실 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부동산 공약이 상당히 저 정도까지 그러면 해도 되는 거야 싶을 정도의 느낌이 들게 해야지. 그래야 국민들이 그래서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이재명 후보가 강연에서 했던 말 되게 감명 깊었는데 공약 이행률이 98%가 되는 이유가 될 것만 하기 때문에. 야, 이거를 요즘에 명언을 젊은 층에 띵언이라 그래요. 띵 맞는다고 띵언이네요. 네. 띵언. 네. 야. 근데 지금 냈다는 거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발표한 건 당연히 하고요. 이건 지금 발표한 건 뭐 또 굉장히 뭐 임기에 250만 원 하는데 100만 원 기본주택 하겠다는 거 이거 땅이 어딨냐 얘기하는데 다 있습니다. 싹 다 조사했고요. 네. 100만 원 맘만 먹으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네. 아니, 변호사님 그러면은 공약 말씀해 주시기 전에 네. 좀 얘기가 듣고 싶어요. 네. 지근거리에서 네. 우리 후보님이랑 그냥 같이 일하신 분이잖아요. 네. 어때요? 진짜 후보님이 되면 진짜 예, 뭐 진짜 부동산 해결하는 겁니까? 해결하죠. 네. 어때요? 네. 일하는 스타일 같은 국민들이 정확하게 또 그 정해주시면 그 정해주신 방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부족하니까 많이 공급하라 하면 엄청나게 많이 공급하죠. 구소장님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지금 팬클럽처럼. 지금 우리 이현욱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 공약 약팔로 나왔는데 안 된다는 답이 어떻게 나와? 그러네, 맞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 하여튼 방법을 찾고 돌파해내고 네 합니다. 그리고 하고요. 뭐 제가 지사 후보님의 하고 같이 일할 때 항상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딱 상당히 좋은 리더다. 그러니까 방향을 정확하게 인정. 얘기해주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주고 그다음에 자세한 건 간섭하지 않습니다. 오. 확실하게 권한을 주고 나중에 평가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 잘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이재명 캐릭터를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드릴까요? 저도 한 10년 됐어요. 네네. 방송을 모신 것도 수차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잘 몰라. 그러면은 내가 일을 시키는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어. 그래야 디테일을 찍어내거든.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서울대생들 경제학부 앉혀놓고 이렇게 강연하는 거 보니까 그 언터처블이더라고. 그게 그 정도로 내가 봤을 때
노력을 한다는 뜻이죠. 네, 공부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래도 막 간섭하고 이러지 않고요. 이렇게 하는 걸 지켜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두 가지 감정이 겹쳤거든요. 변호사님 말씀할 때는 네. 아 이재명 후보랑 일하면 재밌겠다 이렇게 좀 처음에 설렁하게 봤어요. 헐렁하게. 그랬다가 그렇지는 푸나님 말씀 들으니까 일은 편하게 할 수 있겠는데 그거를 만만하게 할 수는 없겠다. 절대로 만만하지 않고요. 네. 하여튼 그 어떤 처음에 계획한 거를 지켜야 됩니다. 네, 그거를 못 지키면 잘 설명을 해야 돼요. 이래서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거를 합리적으로 네, 잘 설명을 하고. 네. 그거 일종의 약간 강박이 있을 정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통령이 내야 될 수도 없이 많은 공약 중에 소위 말하면 이번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다 할 정도니까 그 부동산 정책에 더 열과 성을 쏟을 거고 그러면 그냥 이재명 후보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어떤 철학 뭐 이런 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그거죠. 수요 국민들이 원하는 거에 충실히 대응하겠다. 이 기본이죠. 세 사는 사람 편하게 세 살게 해주고 세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저기 안 좋은 곳에 먼 곳에서 사는데 좋은 곳에 장기 임대를 많이 공급해서 편하게 세 살게 해주겠다. 이왕이면 집 없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살면 안 되냐. 더 좋지 않느냐. 집 없는 사람들은 좀 더 힘들 텐데 더 대중교통 이용하기 좋은 곳에 지하철 옆에 편하게 세 살게 해주자.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하철 옆에다가 정말 좋은 임대주택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세 살게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면 뭐 임대주택만 하느냐? 나는 집 사고 싶은데 꼭 사고 싶은데 평생 세 살라는 말이냐? 제가 언제 평생 세 달라고 그랬습니까? 세 사는 분들은 그렇게 편하게 세 살게 해주고 집 사고 싶은 분들은 또 집도 편하게 사게 해주자. 네, 그래서 뭐 원하는 수요만큼 대규모로 공급해서 저렴하게 저희는 이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한 금액으로 네.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뭐 지난번 경선 때도 분양가 상한제 철저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건 공약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원가 수준에 가깝게 분양하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지금 산단을 개발하면요. 네. 그 산단 같은 경우에는 원가에 원래 분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단지 조성해서 하면요. 공장 용지를 원가에 하고 뭐 많아도 한 5% 정도만 이익을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왜 그걸 그렇게 많이 남기냐?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니 그 공장 지으라고 하는 땅은 원가에 주면서 왜 아파트는 원가에 못 주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맞네요. 네, 그런 생각해 보면 아파트도 그러면 원가에 주자. 원가 좀 너무 그러면 거기다 한 5%만 붙여서 분양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전환을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산단을 그렇게 한다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생산 활동을. 그럼요. 예. 그러면 국민 주거 안정은 완전 기본권 중에 네, 기본권인데요. 기본권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건 뭐 공약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되고요. 한번 앞으로는 분양가를 원가 수준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거를 기자들이 보고 것 같은데요, 이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직은 공약이 아니고요. 하여튼 공약은 분양가 상한제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국회에서 소위 말하면 대장동 방지법, 정확히 말하면 화천대유 방지법도 관련한 것들이 지금 통과되고 있고 통과 예정인 것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막 천정부지로 섰던 집값 자체가 막 너무 이익을 많이 가게끔 만들어주면 당연히 집값이 뛸 거고 이런 것도 또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일단 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재명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저는 시장의 분위기를 자꾸 살피는 사람이니까요. 사실은 대통령 선거를 변수 중에 하나로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는요. 중요한 변수죠. 아주 중요한 변수. 아주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잠깐 딴 데로 번졌는데 이재명 후보 공약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그러냐면은 제가 설명하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랑 어떻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지 궁금해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공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준다. 이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집 가지고 이제 돈 버는 거는 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그럼 집을 투기 수단으로 하는 것은 좀 철저히 막겠다. 투기 근절, 불로소득은 환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사는 거는 편하게 해주고 대신 집 가지고 큰 돈 벌고 이건 이제 그건 좀 지난 얘기다. 집은 사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큰 돈 벌 수 없게 하는데 굉장히 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쪽을 많이 하려고 하시죠. 자, 이건 개요고 이제 네.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구체적으로. 네, 저기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250만 원 하겠다. 그중에 100만 원 기본주택 하겠다는 경선 때 나온 공약이고요. 저희는 이제 이것도 확대시키겠다는 건가요? 더 디테일하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제 나올 공약은? 예, 그러니까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아니, 말씀하실 수 없는데 왜 나오셨어요? 아니, 일단 약을 좀 팔고 다음에 와서 또 더 오늘 변호사님 신고시가 아니 마음이 급해요. 아니 마음이. 우리도 이제 게스트를 모시면 공부 엄청 하고 나와요. 네. 잘못하시면 큰일 나요 지금. 아 이건 예, 그래서 제가 저도 공부 많이 하고 왔습니다. 하는데 캠프에 공식 발표 못한 걸 제가 막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 우리들은 마음가짐이 뭔지 아세요? 네. 우리가 이재명이다니까. 아 예.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많이 공급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저렴하고 좋은데 많이 공급하자 이런 것이고요. 250만 원 했는데 좀 저것도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일부 반대 쪽에서는 저게 너무 많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사실 그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랑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네, 많이 있습니다. 예. 이미 계획 발표가 된 거예요. 이미 계획된 거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거 많은 거 아니고요. 네.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난 5년간 260만 원 했어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250만 원 절대로 많은 거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 청년들 20대 30대의 주택 수요를 생각해 보면 맞아요. 훨씬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네. 저희 초두에 말씀하셨던 네. 추계가 700만 원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더 필요한 것들이. 네, 맞습니다. 예,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우리 OECD 평균 500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천인당 500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구나 앞으로 계속 또 이 가구 분화가 더 가속화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청년들 자꾸 독립해서 살고 싶어하고. 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집 줘야죠. 집을 줘야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공급 대책은 경선 때 그래, 발표한 게 거기까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추가할 것 같다. 필요하고. 네, 더 이제. 근데 좀,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그렇죠. 네. 우리 구봉기 소장이 가장 코어로 꼽는 거. 음. 소위 이제 이재명 후보는 싫어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국토 보유세. 요거는 지금 뭐 언론들은 뭐 조금만 얘기하면 후퇴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그렇지 않죠. 아, 그럼요. 네, 뭐 이게 국토 보유세는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고요. 이제 기본소득하고 연계해서 맞아요. 국토 보유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정책 효과를 노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토지라는 건 사실 영토잖아요. 맞아요. 국민 모두의 것이죠. 영토. 국가의 구성 요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절한 과세를 해서 국민에게 이익을 나눠주면 어떤 토지 혜택을 전 국민이 누리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세라는 말 붙이지 말고 배당 이렇게 불러달라 뭐 이런 게 핵심 아니에요? 후보는 이게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원래 플레임이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가 플레임인데 네. 언론이 그거를 네. 참 나빴어요. 그죠. 네. 앞에 거 싹 빼고 뒤에 국토 보유세만 얘기하면서 증세 프레임을 걸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재산세에다가 종부세에다가 네. 국토 보유세 또 하나 생기는구나. 네. 삼중과세구나 지금 이렇게 알고 네. 있는데 그래서 저도 보면서 되게 오해를 일부러 만드는구나 언론이 네. 이 생각을 하면서 네. 후보가 되게 답답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후보님이 이름 정확히 잘 바꾼 것 같아요. 토지이익 배당제라고 말씀을 하고 계속 또 네. 언급을 네. 하시는데 언론은 모른 척하지. 네. 나 못 네. 들었어. 네. 못 들었어.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제가 엄청난 아이디어를 개발했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세요. 토지이익 배당제라고 이름을 바꿔서 후보가 나가서 언론에 계속 말하는데 언론이 그걸 안 받아 써줘요. 괘씸하게.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캠프에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정당 이름을 공식으로 바꾸면은 이전 정당의 이름을 안 쓰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언론들이. 네. 그러면 아예 공식적으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국토보유세 간판을 떼버리고 거기에다 새로운 이름인 토지이익 배당제 현판을 다시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공식적으로 지금부터는 토지이익 배당제입니다라고 천명을 하면은 언론들이 잘못 쓰게 되면은 원래 저희 제대로 명명한 이름대로 바꿔주세요라고 요구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 네. 그게 뜨고도 여담인데 네네. 그 프로야구 팀 중에 기아 타이거스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네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한글로 기아로 쓰니까 기아가 생각나는 거야. 배로 쓴 거. 네. 그래서 영어로 KIA라고 써달라고 언론에 공식 요청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한
3개월 지나면 다 바뀌어요. 그 네. 사이에 계속 기회로 쓰는 것도 있어요. 이 용어도 굉장히 중요하지.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공식적 퍼포먼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근래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아마 다 또 캠프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용적으로는 사실 바뀐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그 토지는 국민 모두일 것이라는 생각이 원래 있는 거잖아요. 예, 영토니까 그 토지 혜택을 사실 국민은 다 누리는 게 맞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적절한 국가의 권한을 예. 활용하겠다 이런 거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좀 나눠서 이렇게 가지게 되면 좀 그럼요. 사람들의 연대성이 내는 굉장히 강화될 맞습니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사람들의 사고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 그 고민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중적인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친구 중에 집 사서 지금 집값 올라와서 좋아하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나는 지금 집이 없어. 네. 그러면 집을 장차 집 살 목표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굳이 내가 집을 사겠다고 뭐 대출을 받고 이럴 필요 없이 괜찮게 나온 임대주택이 있는데 우리 고정관념만 좀 바뀌면 사람들이 왜 그거지 임대주택과 뭐 자가 이런 게에 대한 심한 편견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집 사는 게 약간 바보짓이라는 인식만 생겨도 어떻게 저런 집을 저렇게 싸게 임대로 들어갔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네.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의외로 또 은퇴하신 분들 중에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걸 팔고 안정적으로 임대할 수 있으면 새를 살겠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강남에 집들이 뭐 20억, 30억 하니까요. 그거 팔고 현금화 한 다음에 한 달에 한 50만 원만 내는 월세가 있다. 근데 20년, 30년 안 쫓겨난다고 하면 옮기고 싶죠. 그렇죠. 네, 현금화하고. 현금 흐름도 예. 확보할 수 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좀 나눠서 주고 자기 또 쓰고. 네. 근데 한 달에 50만 원씩 해가지고 내봤자 1년에 600만 원이고 뭐 10년간 6천만 원. 뭐 한 2, 3억만 있으면 와 세는 다 낼 수 있겠구나. 그럼 20억, 30억짜리 팔아가지고 현금화하는 예. 그런 욕구들이 꽤 많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연금, 네. 예, 연금 같은 거보다 그 훨씬 낫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기본주택 같은 그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면 사실은 주택 소유자분들한테도 이게 이 주택을 처분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수요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는 네. 것 같아요. 기본 주택의 개념 다 포함해가지고 네. 그냥 임대주택이랑 아까 네이밍 그 뭐 국토보유세랑 비슷하게 네. 고급 네. 그러니까 그냥 임대주택이 우리가 생각하면 막 방 2칸짜리 네, 13평짜리가 네. 아니고 네. 고급 네. 30평대도 있고 40평대도 있고 네. 그런 공급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들어갔더니 뭐 임대주택이라고 해도 뭐 일반 보통 아파트 사는 분들이랑 똑같이 살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 사는 게 편하게 해주고 핵심 요지에 공급하고 이렇게 하면 뭐 임대주택의 편견도 없어질 것이고 또 세 사는 동안 편하게 살다가 또 꼭 집 사고 싶으면 또 사시면 되잖아요. 네. 집 사서 또 살다가도 나는 그냥 새 살로 들어가겠다 하고 집 팔고 현금화해서 새 살아도 되고 뭐 이렇게 사실은 선택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내가 집 사겠다고 누군가가 이제 모아둔 돈이 한 3억쯤 된다고 쳐봐요. 네. 한 달에 이제 소위 말하면 임대료가 한 50만 원 정도 돼. 그럼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러면 10년이면 6천만 원이면 10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20년 살면은 그게 뭐 얼마지 대충 보다 2배 되는 네,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네.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굳이 그 바득바득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거 네. 갚느라고 허리고 네. 2년 동안 했더니 이제 현금은 갚았더라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자 내는 정도 수준 내고 살 수 있으면 뭐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을 거라면 그냥 새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뭐 집에 자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게 뭐 현금화해서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새를 살 수 있으면 뭐 현금 수요에 또 대응을 하고 또 새 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선택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고요. 예. 우리는 네. 그게 되려면은 이재명 후보가 저는 딱 적합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요. 그거를 선택하기 어려운 게 정책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자꾸 정책을 한번 펼치면은 대통령 그 5년 하면서 자꾸 기조를 바꾸고 하니까 네. 이거 버티면은 바뀐다. 네. 이런 마음들이 시장에 계속 있는데 네. 적어도 우리 후보한테는 그건 없잖아요. 사람들이. 예. 정말 기대하지 않잖아요. 예. 자 그리고 그다음에 책임은 확실히 집니다. 저 과세 이연제도 좀 알아볼까요? 네네. 과세 이연제도 있습니다. 좀 우리 네. 어머니 같은 분들은 좀 용어가 어려워서 제가 네. 대충 설명을 좀 해놨어요.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 처분 시점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네.
딱 이게 종부세 관련한 게 아니어도 과세 이연 제도는 다른 의미로 다른 쓸수 것도 할 있죠. 수는 네. 있죠. 네.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에 내가 뭐 소득도 없는데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한다. 너무 부담된다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 나중에 현실화될 때 이익이 현실화될 때 그럼 내시라. 뭐 처분을 하거나 그때 이때까지 이 부분 우리가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 방송할 때는 좀 많이 비판했던 거거든요. 아, 집값이 그렇게 몇 억씩이나 올랐는데 뭐 우리는 완전히 집밖에 없는 진짜 하우스푸어인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경우는 네.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현실적인 소득이 없으니까요. 당장 수입이 없으니까 좀 세금이 너무 부담된다. 세금 때문에 자꾸 대출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말도 하고 계셔서. 아, 근데 그 뭐 이주택이 이상이 아닌 이상 그렇게 많이 내지는 사실은 않잖아요.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는 또 다독여야 되기 때문에. 되도긴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혹시라도 힘드신다면 네. 과세이연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이제 처분하셨을 때 낼 때까지 낼 수도 있도록 밀어드리겠습니다. 예, 뭐 네. 이건 당연한 뭐 방법인 것 같고 예. 사실 여기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일 가능성이 맞습니다. 되게 높아 보이고요. 네. 다음에 이제 정책 신뢰 보장을 위한 공약. 네, 이게 한꺼번에 모아봤어요. 네, 있습니다. 예, 쫙 몇 가지 설명해 있습니다. 주세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 이렇게 해가지고 필수 부동산 아닌 것은 백지 신탁해라. 주식도 이제 업무 관련성을 따져가지고 백지 신탁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부동산 더 이해관계, 이해충돌의 여지가 크니까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해서 정책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것이고요. 또 이제 비필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승진이나 이런 걸 좀 제한할 수 있도록 그 인사에 반영을 하자. 그거 경기도에서 일부 하지 않았어요? 예, 뭐 제도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인사는 재량이 크니까 그렇죠. 그런 거 참고로 해가지고 이놈 봐라 예. 비필수 부동산이 굉장히 많네. 너희도 승진 안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그렇죠, 그렇죠. 자기 재량으로. 경기도만 인사고과에 아니고 반영할 수 있죠. BH에도 했죠. 네, BH도 사실상 또 그러네, 부동산 그러네. 검증할 때 인사 검증할 때 부동산 너무 많이 받는데 탈락시키고 막 많이 하셨죠. 요거 처분 안 할 거면 나가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도 저희 경기도에 어떤 분이 이제 부지사 추천이 됐는데 인사 검증 하는데 집 세 채라고 해서 와. 집에 가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 이런 신뢰가 맞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마치 이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네. 집이 두 채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건 최대한 빨리 처분하는 게 좋은데 누가 봐도 저거는 똘똘한 한 채 하나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네. 느낌이 들면 이 사람 공직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까지는 아직 똘똘한 한 채를 많이 만드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이제 강남하고 경쟁할 수 있는 도시를 많이 만드는 정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건 아직까지 어떤 컨셉이에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하나에 집중돼 있으면 다 힘드니까 좋은 게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판교 같은 데는 조금 그래도 기업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약간 사람들이 판교 뭐 나쁘지 않네 갈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그거 좀 생겼잖아요. 그러면 좀 더 완결적인 도시를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완결적인 도시. 네. 비슷한 예로 새날 같은 채널이 5개 있는 것보다 100개 있는 게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합니다. 확인됐어요. 바로 이해됐어요. 자, 여러분 구독 좀 지금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좀 좋은 도시가 많으면 강남하고 경쟁할 수 있는 좋은 도시가 한 10개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선택지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강남의 그렇죠. 독점 지위는 좀 약해지면서 서로 도시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그러면 강남이냐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 뭐 일산 분당 뭐 또는 뭐 어디 이런 여러 도시들이 서로 뭐 경쟁하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인재를 유치하고 대학을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그런 도시 간의 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서로 이제 발전하고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지가 높아지니까 꼭 강남이 아니라도 훨씬 더 좋은 그런 환경들이 제공될 수 있게 많이 하잖아요. 자, 그리고 공직자 부동산 취득 심사제. 이것도 나는 좀 신박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런 제도가 원래 없었던 거예요. 예, 지금은 없고요. 네, 이게 취득할 때 이제 신고를 하게 해가지고 이게 이 부동산 왜 취득하느냐, 이것이 과연 당신 그 업무하고 이해충돌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안 사겠죠. 그렇죠. 또 이제 저 윤희 모 씨처럼 최근에 나와서 또 뭐라고 하던데
아버지한테를 통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딸하고 전혀 서로 간에 협의도 안 하고 세종에 가서 농사 짓겠다고 뭐 그 정도 사시는 분은 없잖아요. 네. 이런 걸 잡아내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네. 제도 설계 과정에서. 예, 맞습니다. 예, 좀, 예, 그런 제도 설계를 좀 정교하게 해야죠. 네. 그리고 사실 자기 이름을 네. 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의 이제 지자체장 하면서 제가 제일 감명받았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의 토건 기득권 세력은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이 이미지가 다시 좀 살아나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저희 사실, 이 토건족이 가져가는 불로소득인데요.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거죠. 시행 이익을 많이 가져가면 그만큼 국민들한테 부담이 전가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막는 게 공정의 이념에 굉장히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이제 뭐 공공이 하는 거 말고 일반 민간 주택 시장도 그게 확실하게 법으로 이렇게 확립이 돼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제 이제 주택법 개정안 이번 주에 통과됐는데 그 주택법 개정안에서 보면 그 민간 합동 개발의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개발이익도 지금 이제 지금은 개발이익 관수를 조금밖에 안 하거든요. 예, 20에서 25%밖에 안 하는데 맞아요. 그 개발이익 관수 비율을 대폭 올리자. 그래서 40에서 50%까지 개발이익 관수하자. 이런 법안도 나와 있고. 네. 그리고 뭐 예, 그 이익 제한하는 거. 민간에서 하는 개발 이익은 이제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하자. 뭐 이런 것도 지금 법사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이 개발이익을 좀 충실히 환수하는 게 맞거든요.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 권력은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국민한테 돌려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최대한 환수하자 이렇게 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막 법안을 막 추진하고 있는데 근데 또 굉장히 많이 반대하세요. 막 대장동 가지고 엄청나게 비난하던 쪽에서 왜 환수 제대로 못했다고 막 하다가 또 이런 거 할 때는 막 반대해요. 그 반대하는 이유가 그러면 이제 공급 절벽이 생긴다는 건데 누가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개발하겠느냐. 그러면 이제 아파트 공급 안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규모 공급을 한번 지금도 어느 정도 공급 공약이 나와 있습니다만 더 많이 한번 공급하는 거를 예, 공공 주도용으로 해서 염가에 저는 딱 산단 개발하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 반론도 네. 그 반대쪽의 반론도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장사꾼들이 가령 10% 먹던 걸 이제 5%만 먹으라고 한다고 네. 장사를 다 접고 굶어 죽진 않잖아요. 그럼요. 또 네. 다 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죠. 분양이 확실하게 되느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인허가가 도와주느냐, 자금 조달이 잘 되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외국 사례들 보면 이렇게 좀 개발이익을 민간이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개발이 많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맞아요. 국가가 어떤 역할을 얼마나 잘 하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네. 양평에 농지가 있었어요. 네. 그 전설 저도 어디선가 들은 것 예, 같아요. 예. 그 농지를 네. 군이 네. 거기에 뭔가 이렇게 서로 결탁을 하면 네. 수백억 원의 이익을 가져가게 만드는 구조 자체를 바꿔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심각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네. 빨리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담기구 네. 또 여러 가지가 생긴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동산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너무 나눠져 있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법도 그렇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게 뭐 부동산 관련된 것 같은데 법무부에 가 있고 이러니까. 맞아요. 사람들은 그 국토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잘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뭔가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부동산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담 기구를 해서 좀 종합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자. 그래서 근데 사실은 딱 생각해보면 도시에 관련 안 되는 게 없어서 그럼 모든 게 다 글로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물론 협의 기능도 굉장히 해야 되겠지만 좀 책임 단위를 명확히 하자. 예, 이런 생각인 거고요. 주택도시부. 예. 주택도시부 또는 뭐 주택청 이런 네. 형태를 좀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부동산 감독원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거래가 뭐 투기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또 맞아요. 기획 부동산 이렇게 해서 거의 사기죠. 예, 이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좀 이제 부동산 거래를 공정하게 하도록, 예,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감독원 이런 게 있으니까요. 예, 금융거래, 자본시장의 어떤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거래. 예. 네. 금융감독원에서 네. 주가 조작의 흐름이 보이면 그 계속 보고 있다가 잡아내는 거 있잖아요. 네. 딱 그 느낌으로 네, 가야 맞습니다.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예. 이거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게 가계 자산 중에 금융 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이 더 많거든요. 네.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네, 네, 이게 그래서 당연히 생겨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봐야죠. 상당 기간 동안은 아마 부동산이 이제 굉장히 이제 거래에서 이렇게 뭐 약탈적인 형태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도 많이 보이고 있고 뭐 담합이라든지 일부러 서로 막 그 값을 올리잖아요. 신고했다가 철회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이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네,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관리 전담기관 뭐 이렇게 했는데 예, 이거 지금 그 특히 공공주택 특히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 많이 늘어나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이 공사들 LH나 뭐 GH, SH 이런 주택 공사들 있잖아요. 네. 이런 기관들이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이 부채 비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재무 구조가 악화됩니다. 아, 네네. 그거를 독립시킬 수 네. 있는 기간을 만든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넘기자는 거죠. 아. 그래서 짓긴 하되 그쪽을 싹 넘기면 그러면 이제 재무 구조가 이제 네. 건실해지니까 네. 또 열심히 아. 짓겠죠. 그래서 보유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 이런 걸 아. 투자하는 것이고요. GH 사장님 해보시니까 필요하던가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저거 없으면요. 왜냐면요. 우리 직원들이 항상 보면 돈 되는 거 하자고 맨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돈 임대주택에 많이 넣으면 돈이 없잖아요. 부채로 잡히니까 그게 근데 네. 그거 생각 바꿔야 돼. 공무원들이나 뭐 공사 이런 직원들은 이득을 내려고 하면 안 되지. 근데 이득을 안 내도 국가가 그걸 보전해 주는 형태로 간다면 열심히 하겠죠. 네, 그래서 그 이득 이전에 재무 구조가 이렇게 악화되면요. 그러니까 이게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뭐 다른 일을 자체를 할 방법이 없어요. 일단 회계 분리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 기술적으로. 예, 예. 예. 좋네요. 신박하네요. 저 회계 분리 꼭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농지 투기 금지 이 부분도 좀 예. 우리 윤희숙 씨 사태에서도 우리가 네. 봐왔지만 네, 맞습니다. 어처구니 없어요. 엄격하게 해야죠. 경자 유전의 원칙에 엄격하게 맞습니다. 실경자가 안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유 못하게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 농지 그리고 농민들을 접근하는 게 좀 철학이 너무 좋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거의 국방에 준하게 접근하시는 게 저는 맞습니다. 이거 꼭 네. 해야 된다고 봐야죠. 또 예. 우리 또 농촌 기본소득 뭐 이런 것도 네, 맞습니다. 해서 네. 농촌에 살면 좀 돈도 좀 더 드리고 그러니까- 안보와 관련이 있어요. 네, 사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예. 네, 안보와 지금 관련해서. 자정률이 그 곡물 같은 경우가 20%밖에 안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요. 네. 네. 이거 지금 제가 그 관련된 교수님들한테 들었을 때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거라서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농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아주 극찬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람도 없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돈이 되면 젊은 사람 내려갑니다. 네. 자, 근데 이재명 후보가 정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점이라는 게 이재명을 하긴 하는데 네. 이게 워낙 풀기 어려운 문제라서 네. 이재명 후보라도 음. 천하 이재명이라도 이거 네. 풀 수 있나? 네. 뭐 이런 의문점 가질 수 있잖아요. 네, 물론이죠. 네, 부동산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맞는데요. 저는 이제 원칙을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물론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거 안정이죠. 네, 주거 안정을 잘 제공하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집만 많이 짓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주거 환경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정말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해서 거기에 좋은 집을 많이 지어야죠. 좋은 주거 환경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많이 해봅니다. 좋은 도시가 갖춰야 될 요소가 뭐가 있냐. 가장 기본적으로 뭐 집 있어야 되죠. 주택, 그 다음에 교통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소비력이 있어야 돼요, 도시가. 그렇죠. 돈 쓰기 좋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진짜 소비력 있는 도시, 경제력 있는 도시.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이 쉬워야 돼요. 금융. 예. 그래서 여기 이 도시가 상당히 금융이 활발하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기회가 많아야 됩니다. 이 네트워크 그런 데이터도 많고 좋은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사업 기회가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좋은 기업이 오려면은 인재들이 많이 와야 돼요. 인재 육성 서비스가 잘 돼야 됩니다. 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또 기업이 또 인재를 육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재 육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예술. 네, 그래서 뭐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또 뭐 우리 예술의 전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극장, 극장도 있고 아까 커피숍 맞아요. 이런 게 사실은 문화예술에 관련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 만나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얘기하고 이런 게 있어야죠. 맞아요. 곳곳에 심지어 뭐 그 런던 같은 데 뭐 펍 이런 게 많이 있다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문화예술에 관련되는 겁니다. 사람의 삶의 질에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도시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그걸 도시의 완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자. 그렇게 해서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좋은 도시를 만들고 멀리 가는 것도 편하게 해주고 누군 또 멀리 가야 되니까 뭐 출퇴근 뭐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대중교통 굉장히 편하게 해주되 그 안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해주는 거죠. 다 있어요. 백화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죠. 영화도 다 있고 그러면은 굳이 강남 안 가도 되는. 네. 그래서 강남과 경쟁하고 또는 강남도 더 좋은 도시들을 많이 만드는 거죠. 많이 만들어서 그런 도시에다가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겁니다. 핵심 요지에, 좋은 위치에, 임대민 임대 원하는 대로 또 분양이면 분양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좀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아까도 그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 경기도가 서울 면적이 17배나 돼요? 17입니다. 예. 경기도를 운영해본 사람만이 고가를 경영할 수 있구나. 진짜 스케일이 경기도 인구는 전체 한 4분의 1 되고요. 경기도가 네, 1억 넘고요. 5천만 네. 평, 서울이 1억 8천만 평? 아니 그거는 저희가 1억 5천만 경기도가 아니고요. 경기도는 서울의 그거예요. 17배니까 훨씬 더 크고요. 네. 그러니까 한 1억 5천만 평 정도는 경기도에 당장 쓸 수 있는 땅이 쓸 수 있는 있다, 땅이 이런 있다는 거죠. 거구나. 예. 그러니까 경기도가 1억 5천만 평에 지금 당장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서울이 1억 8천만 평이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서울 자체 전체 면적이 네. 그렇다는 거고. 국가가 결단을 하면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저희가 볼 때 경기도에 지금 당장이라도 한 1억 5천만 평 정도는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GH 사장 출신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신뢰가 예, 확 드네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마음만 먹으면 경기도에서만도 한 1억 5천만 평 정도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하려고 하면. 네, 그 강남 상구가 4천만 평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재명은 합니다. 예, 강남 상구에 16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저 정도의 평지 위주로 한 거거든요. 서울은 산하고 다 포함한 거고요. 저 서울 1억 8천만 평은 예. 저 경기도 1억 5천만 거의 평지 위주로 저희가 이렇게 살펴본 거고요. 예, 저런 입지들을 잘 활용해서 마음만 먹으면 강남 3개, 4개도 네,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어차피 오늘 방송 끝이 아니니까요. 네. 한 방송에 막 쏟아 부을 생각 하시지 마시고. 네. 아니 공약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상황이 그렇다. 할 수는 있다 하는 거를. 네. 나 GH 사장이었다. 저희가 경기도는 잘 안다. 네. 이렇게 실제로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저도 서울에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네. 지금 서울에다가 뭐 지을 데가 있을까 해도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서울도. 네. 근데 서울은 경기도에 비하면 정말 좁은 거죠. 그러니까 네. 강변북로 막 지하화 시키겠다 같은 네. 얘기가 나오는 거고. 맞아요. 근데 사실 뭐 경쟁 상대니까요. 뭐 어떤 생각으로 이런 공약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잠깐만 살짝 맛만 보고 가실게요. 아, 네. 일단 윤석열 후보는 핵심이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5년간 공급한 물량은 다 작은 물량이라고요? 예, 지금 이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260만 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 공약이 저거 전부면 네, 저건 뭐 사실 많이 공급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뭐 또 공약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쪽 생각에 보수적인 정책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캠프에 있는 듯하죠. 그래서 허황된 공약이라는 소리는 듣기 싫고, 그래서 그냥 숫자로 보면 뭐 5년 동안이니까 얼마큼 공급한다 이 부분을 대충 얹은 것 같은 느낌.
숫자가 그리고 낯이 익은 게 우리 후보 네. 숫자랑 같아요. 네. 맞춰놓은 거죠. 네, 맞춰놓은 거죠, 딱. 네. 그러니까 공급은 해야 되겠고. 맞춰놨어요. 네. 근데 사실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 공급이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저쪽은요? 이제 공급이 오히려? 많아지면 당연히 집값이 떨어진다는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얹지는 않겠다. 다만 적다는 소리 들을까봐 비슷하게 가겠다. 네. 윤석열 씨 생각이 그렇잖아요. 약간 묻어간 느낌. 그 경선 때 맞아요. 그랬잖아요. 공약 뭐 빌려줄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은 현 정부에서도 굉장히 부동산 공급 많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뭐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700만 호 이상 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재밌네. 네, 재밌어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시간을 봤더니 10분밖에 안 남았어. 10분 지난 거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타이머가 있잖아요. 아, 네. 근데 대충 이야기 듣다가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고 봤더니 10분밖에 안 남아. 아, 내 감정적으로는 한 3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아. 저도요. 네. 시간 재밌네. 훅 갔어요. 다음 주에는 뭐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지금 뭐 몇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청년 정책 아마 하나 오, 좋아요. 모르겠는데요. 네,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아, 그래요? 네, 막 던지셔도 괜찮아요. 월요일 날 저희 회의해가지고 네. 딱 정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지금 완결편은 아니고 한 번 더. 그럼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한 번 더 해야 되고 균형 발전 한 번 더 해야 되고. 여기 예. 지금 맛만 보여주신 예, 건데. 약간 예, 지금까지 대강 방향만 네. 또 우리 준비하고 있다. 예, 걱정하지 마시라. 끝난 거 아니다. 기대하시라. 네. 그래서 우리 구본 교수장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공급만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각종 여러 군데에서 정규 앨범처럼. 네. 그러니까 타이틀곡도 있고 뭔가 밑밥 까는 것도 있고 네. 뭐 그런 방식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 이게 현재 경선들 다 포함해가지고 대선에 나온 후보들 중에 가장 완결판의 부동산 공약을 갖고 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완성도를 굉장히 높이려고 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대충 마치고요. 윤석열에겐 핵심 관계자가 있고 이재명에겐 핵심 관심 공약이 있다. 이 핵관 첫 번째 방송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독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